예, 오늘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화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풀렸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전 부회장 본인이 기대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살짝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 이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판결이었나요, 이게? 글쎄요. 뭐 각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고 또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그 기조를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법조인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입장은 다르고 또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면서도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 예상이 본인의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치관에 대한 그런 그 척도가 되는 그런 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엇갈리기도 했을 텐데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셨고 오늘 평가를 하신다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1심 판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의 예상과 달리 상당 부분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뭐 저의 생각이나 뭐 저의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각 재판부마다 또 심급마다 결과는 다른 게 오히려 또 정상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 결과 최종심으로서 통일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특검과 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당장의 결과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 뭐 일비하기보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모두 마음 놓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 이제 출연해 주시는 변호사들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 변호사께서도 같은 입장이시긴 한데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결과 중에 이 부분은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혹시나 의외였던 부분은 있습니까? 유죄와 무죄의 판단 부분은 굉장히 좀 법리적인 부분이고 또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봐야만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예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양형이죠. 즉 형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후에 항소심에서 그럼 집행유예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법조계뿐 아니라 뭐 세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있느냐 아니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집행유예로 석방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판결문에서도 36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했지만 그 부분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를 당연히 자세히 밝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구형 뇌물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요구를 한 그런 형태의 요구형 뇌물 사건이다라고 했고 이런 경우에는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그런 법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도 항소심에서 밝혔습니다. 즉 뇌물을 준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우리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예. 이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또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가 주범이다라고 예.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자체도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아무래도 요구형 뇌물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말씀하신 거랑 겹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피해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짚어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특검과 1심에서는 이렇게 봤죠. 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표현을 네. 썼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특검이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원심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이게 부정한 청탁, 즉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오히려 요구를 받아서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입장에 따라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네. 대해서 따라서 또 예. 그러한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아직 법률심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고 예. 네. 또 사실상 대법원이 법률심입니다만 예.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체증법칙 위반, 즉 예. 증거를 채택하는 그런 법칙의 위반이다라고 네. 해서 사실상 사실관계 판단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재판이 2번이나 벌써 진행되었습니다만 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뭐 특검 측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예. 뭐 방심하거나 예. 또는 뭐 너무 좌절하거나 할 일은 양측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단으로 올라간다면 무엇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큰 골자로 봤을 때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가지로 큰 범주로 범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뇌물이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예. 즉 지금은 굉장히 적은 범위, 36억 원만 인정되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특검의 이야기대로 또는 1심 판결대로 그 범위가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예. 이제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러한 뇌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횡령을 했다. 예. 네. 또 횡령하고 뇌물을 준 것이 그와 동시에 재산 국외 도피이다. 예. 또 그와 동시에 범죄 수익 은닉이다. 예. 예. 관련돼서 그 관련돼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작점은 이제 뇌물 공여입니다. 예. 또 뇌물 공여 중에서도 제3자 뇌물인데 예. 제3자 뇌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또 그 부정한 청탁이 뭐냐? 예.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예. 네. 1심에서는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예. 항소심에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어떤 대법원에서 이 부정한 청탁 또 이제 경영권 승계의 필요성 등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선고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필로 4장의 탄원서를 직접 써서 보냈다는 네,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예. 이게 재판부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미 심증 형성을 다 한 후에 있었던 탄원서이고 네. 또 하나 탄원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건이 제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것이라고 해서 네. 큰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그 내용도 봐야 되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도에 따르면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탄원서 내용은 선처를 해달라. 예. 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예. 그 법률적인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법률적인 의미가
제가 예. 뇌물을 달라고 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은 저에게 뇌물을 준 것입니다. 예. 라고 했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고 예. 또 반면 또 탄원서를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는 올라가겠습니다만 네.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네. 단순히 추상적으로 선처해달라 예.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또 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박영수 특검이 이제 공소장 변경하면서 이른바 그러니까 영차 독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14년 9월 15일에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9월 12일에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영차 독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번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인데요. 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당시에 어떤 그 녹음 파일이나 예. 뭐 영상 녹화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요. 예. 네. 이제 그 안자만 전 비서관이 했던 영차 독대가 네.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예. 부정한 청탁 존재의 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사자, 즉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데 재판부가 아니다,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영차 독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한다면 그렇게 영차 독재를 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예. 혹시라도 그 시기를 따져볼 때 1차 독대부터는 사실상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후에 독대이기 때문에 예. 네. 독대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못한다고 봤던 것인데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하지만 영차 독대가 인정된다면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독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 테인데 예. 또 그 부분을 특검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네. 인정되지 못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주범과 공범이 있죠. 네. 보통 이제 주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실제로 범죄의 주체가 되고 예.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을 정범, 네. 뭐 쉽게 주범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범은 좁은 의미의 공범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인데요. 예. 지금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이제 방조범이라고 해서 기소했습니다. 예. 즉 특가법상의 뇌물 또 이제 국고 손실죄의 방조범인데요. 네. 방조범은 말 그대로 정범의 범죄에 도움을 준 겁니다. 네. 즉 지시를 받고 돈을 대신 받았다는 것인데요. 받아서 전달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 말은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이제 돈이 나올 테니 예. 받아라. 그리고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 예. 또는 네.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라. 예. 라고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그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한 내용도 다 증거로 제출이 될 것이고요. 예. 또한 법리적으로 볼 때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즉 정범이 없다면 방조범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이번에 공소장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의 주범으로 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네.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이번에 기소했는데요. 예. 그건 수사가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밝혀져서가 아닙니다. 예.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추가 범죄가 더 밝혀진다면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가 검찰 입장에서는 예. 혐의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예. 앞으로 더 무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김백준 전 기획관이죠. 기획관의 어떤 증언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네, 온도 차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요. 국정원으로부터 예. 돈 받은 적 없다라고 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구속
된 후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이 해당 부분 돈을 관리했던 예산 담당관과 대질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대질 조사 후에 결국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청와대,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진술을 했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게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의 경력금 쪽으로 지원됐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즉 최초에는 이제 돈을 받았다는 점,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만 네. 검찰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한 결과, 또 예.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진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까지 검찰 수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특활비 관련된 부분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기소했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문건이 있는데요. 이 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해서 네. 본인이 소유했던 그런 그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라는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범죄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착오였다라는 예. 말을 했는데요. 네.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를 좀 믿을 수 있는지, 네. 또는 착오였다 하더라도 단순 착오인지, 예. 아니면 뭔가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빼돌린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되겠고, 예. 또 하나 큰 틀에서 지금 다스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다각도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네. 이 청와대 문건 중에 혹시 BBK 관련된 문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 또는 뭐 정두원 전 의원이 넌지시 언급했던 그런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예.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또 그 관련된 문건이 압수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방어해야 될 전선이 너무나 예. 넓어지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을 해왔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만 앞으로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상당 부분 측근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실제 밝혀진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법적인 부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예. 전직 정치인이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그 방어라든지 행동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네. 사실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담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뒤집어 본다면 법적으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법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어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과연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 영포 빌딩에 보관했던 그런 그 문서들인데요. 네.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맞다. 청와대 문건이 맞는데 예. 착오로 영포 빌딩에 보관했다. 자, 이 부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가? 예. 또한 어떤 목적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문건을 다른 곳도 아닌 영포 빌딩으로 옮겨서 수년간 비밀리에 보관했는가?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단순히 착오였다라고 예. 하는 해명으로 모든 게 덮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든 또는 법률적으로든 앞으로 방어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